나르시시스트가 모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을 해도, 분노를 폭발시켜도, 죄책감을 심어도 딱 한 부류의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르시시스트는 무대 위의 배우예요. 관객이 반응해야 공연이 계속됩니다. 너 없이도 난 괜찮아.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널 받아주겠어. 이 대사에 관객이 울고 분노하고 매달리면 배우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관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게 끝이에요. 인류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수만 년 전 무리 안에서도 존재했던 역할입니다. 반응 없는 환경은 기생 전략의 사망 선고거든요. 나르시시스트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특별한 성격을 타고난 걸까? 아니면 뭔가를 배운 걸까? 지금부터 5가지 면역 특성을 하나씩 추적해 볼 건데 뒤로 갈수록 방어벽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특성에 도달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떠나요.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감정 비반응성.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의 감정으로 충전되는 기기예요. 관심, 찬사, 두려움, 갈등, 감정적 반응. 이 모든 게 충전 케이블이에요. 1938년에 오토 페니켈이라는 정신분석가가 이 개념을 처음 정리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존감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반드시 환경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다음 잔을 찾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술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찬사가 없으면 자아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파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2012년에 온라인 자조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레이 락. 이름 그대로 회색 바위처럼 아무 반응도 주지 않는 겁니다. 공식 치료기법은 아니지만 행동 심리학의 강화와 소거 원리에 정확히 부합해요. 강화는 반응을 받으면 행동이 강해지는 거고, 소거는 반응이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지는 겁니다. 슬롯머신에 돈을 넣었는데 한 번도 안 터지면 결국 더 이상 넣지 않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나르시시스트가 말합니다.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반응. 그래. 나르시시스트가 수위를 올립니다. 나 없이는 못 살 거야. 반응. 그래. 더 올려봅니다. 나 아니면 누가 널 받아주겠어. 반응. 그래.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너 없이도 난 괜찮아. 반응. 그래, 나도. 대사는 점점 격해지는데 관객은 꿈쩍도 안 해요. 배우는 무대 위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조명도 꺼지고 음향도 없고 박수도 야유도 없어. 그냥 텅 빈 극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지역에 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수신하는 기기가 없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해킹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 아니면 누가 널 받아주겠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전술이 원래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상대의 불안을 정확히 겨냥하도록 만들어진 대사입니다. 하지만 대사의 구조를 알면 더 이상 대사에 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 면역 특성은 자기 검증입니다. 외부 평가로부터 독립된 자기 확인 능력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공급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상대의 자존감을 흔드는 겁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가 뭘 한다고. 너 말고 누가 이걸 참아주겠어. 이런 말들이 칼처럼 꽂히는 사람이 있고 유리창에 부딪히는 새처럼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 자기 가치를 어디서 확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외부 평가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는 평가 시스템을 장악해버려요. 내가 널 인정해줄게. 대신 나한테 맞춰.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하죠. 너처럼 특별한 사람은 처음이야. 그런데 그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 충전 케이블이 꼬틀리는 거예요.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칭찬을 거두면 여러분의 자존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부 기준으로 자기를 검증하는 사람에게는
이 전술이 아예 작동하지 않아요. 평가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 없으니까 해킹할 서버가 없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이기심을 분석한 14가지 지표 중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독립성에 대한 분노와 처벌.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상대의 독립성이에요. 왜냐면 독립적인 사람은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 분노하고 처벌합니다. 네가 혼자 결정했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반응 자체가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정을 안 주면 되는 건 알겠어요. 자기 기준을 지키면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더 소름 돋는 면역 특성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면역 특성, 경계선 설정, 선을 긋는 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람을 묶어두는 데는 구조가 있어요. 트라우마 본드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달에 묶인 줄이에요. 끊으려면 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줄이 만들어지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힘의 불균형. 둘째, 간헐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하는 대우. 셋째,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의 유대. 이 3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 줄이 묶입니다.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은 첫 번째 조건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아요. 힘의 불균형이 없으면 줄은 애초에 묶이지 않습니다. 관계의 출발선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는 줄을 던졌는데 상대방 발에 감기질 않는 거죠. 줄이 바닥에 떨어져요. 몇 번을 던져도 같은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르시시스트가 말합니다. 난 그냥 도우려 한 거야. 이건 이기심 14가지 지표 중 맥락 조작이에요. 자기 침범을 도움으로 포장하는 거죠. 경계선이 있는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요청할게요. 나르시시스트가 더 밀어붙입니다. 나한테 복종하면 돼. 이건 관계 조화 거부 지표입니다. 반응. 이 관계에서 복종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순간 당황해요. 지금까지 통했던 대사가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솔직히 이 대사를 쓰면서도 통쾌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은 언제 봐도 시원합니다. 여러분이 네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다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그 말의 정체를 아니까요. 학대 정당화 기제 4번 조건부 책임 전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전술이에요. 4번째 면역 특성으로 넘어갑니다. 패턴 인식. 반복되는 사이클을 읽는 눈이에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애정이 쏟아지고, 갈등이 터지고, 사과가 오고, 희망이 피어나고, 다시 상처를 받는다.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이클 안에 있으면 이걸 못 봐요. 매번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믿게 됩니다. 사과할 때 보여주는 그 눈물, 그 다정함이 너무 진짜 같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헐적 강화 때문입니다. 가끔만 잭팟이 터지는 슬롯머신이 매번 터지는 것보다 더 중독적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보상 패턴이 가장 강력한 행동 습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나르시시스트의 가끔 보여주는 다정함이 바로 이 슬롯머신의 잭팟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해요. 다음번에는 잭팟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패턴을 인식하면 게임이 달라져요. 슬롯머신의 확률표를 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학대를 정당화할 때 쓰는 기제가 9개 있어요. 하나씩 불러볼게요. 그건 학대가 아니었다. 들어보셨죠? 네가 시작했다. 네가 나를 자극했다. 이것도요? 너한테 그럴만 했다. 네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다. 나도 어릴 때 피해를 당했다. 이제 그만 용서해라. 그리고 마지막. 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데 너만 문제다. 9가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2개 이상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3개, 4개,
5개. 많이 들어봤을수록 여러분은 오래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사기 전화를 받았는데 즉시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수사관인데요 라는 첫 마디에 바로 끊어버리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의 정당화가 처음 듣는 말이면 속아요. 근데 패턴을 알면 또 7번 기재구나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본을 읽어버린 관객한테는 어떤 연기도 안 통합니다. 감정을 안 주고 선을 긋고 패턴을 읽으면 되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면역 특성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걸 가진 사람 앞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떠나요. 5번째이자 마지막 면역 특성, 공급 무가치화.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하인츠 코허지라는 정신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정기적인 공급원에서 차단되면 정신적으로 해체된다고. 그런데 차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공급 자체가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차단은 바가 문을 닫은 거예요. 문 앞에서 기다리면 언젠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기다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욕을 하고 사정하고 협박하고 문이 닫혀 있어도 바가 존재하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급 무가치와는 다릅니다. 바에 들어갔는데 술이 전부 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아. 나르시시스트의 찬사도, 비난도, 위협도 상대에게 아무런 감정적 가치를 갖지 못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빈 객석을 바라보는 배우가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르시시스트를 떠나게 만드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더 이상 무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토 컨버그라는 학자는 나르시시스트의 과대한 자기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속이 텅 빈 풍선이라고. 크게 부풀어 있지만 바늘 하나에 터지는 구조. 그 풍선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공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기를 넣어줄 사람이 더 이상 공기 펌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시기심과 수치심, 자기 혐오가 가득해요. 판단적이고 경쟁적인 사고가 지배합니다. 과대한 자기상은 그 공허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막이에요. 공급이 무가치해지면 방어막이 무너지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공허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있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새 공급원을 찾아서. 지금으로 치면 배터리가 방전된 리모컨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TV가 안 켜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모컨을 바꿉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새 공급원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싸우지 않아도 돼요.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대를 치우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5가지 특성 중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들이 전부 학습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화가 만든 면역 체계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어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무리안의 기생자를 이렇게 다뤘어요. 반응을 거두고 경계를 세우고 패턴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그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그 방식이 수만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피하는 사람은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는다 치고 나르시시스트 본인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화는 이 전략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